보통 시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버튼 뿅 누르고 순식간에 특정한 과거로 순간 이동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테넷은 과거로 돌아가려면 그 과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만큼을 소모해야 과거로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엔트로피를 거꾸로 살아가면서 가야 그 10년의 시점으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럼? 네, 반갑습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재밌게 전해드리는 저는 정영진이고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범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통계물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이자 국내 유일의 핵기계공학자 서균열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요즘에 웹툰, 웹소설에 제일 많이 있는 게 살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그 과거 인생을 다시 한번 이제 사는 건데,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아마 그 비슷한 컨셉의 컨텐츠였던 걸로 기억이 좀 나고요. 혹시 우리 우주먼지님은 2회차 삶을 살아도 지금의 길을 갑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다른 장래 희망을 몰래 꿈꿨던 적이 있거든요. 원래는 우주였다가 네, 계속 천문학자로 전공을 정했고 과고를 나왔었는데 계속 이과 공부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룸메를 잘못 만나서 룸메 친구가 힙합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랩에 빠지게 된 거죠. 약간 흑역사인데 저희 학교에 다양한 동아리가 있었는데 힙합 동아리는 없었어요. 저희가 그때 주도적으로 힙합 동아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 고등학교 최초의 힙합 동아리를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잘못 따졌으면 래퍼가 됐을 수도. 만약에 그때 뭐 고등 래퍼가 있었다면 제가 한번 지원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로 끝나게 되었죠. 그때 한참 인기 있던 노래가 뭐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그때 제일 좋아했던 래퍼가 누구냐면 매드클라운이라고 혹시 아세요? 매드클라운? 네. 귀에 때려박는 아 거. 맞습니다. 네. 제가 그런 타격감 있는 랩을 되게 좋아해서 따라하다 보니까 제 말투도 약간 지금 타격감이 있는 스타일이 되어버렸어요. 저희가 듣기엔 굉장히 또박또박 잘 들려서 좋은데 랩에 그게 영향이군요. 네 맞습니다. 매드클라운 랩 한 10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에이, 왜 이래요? 그 매드클라운 씨 말고 제가 또 따라했던 가수 중에 하나가 아웃사이더 씨가 있는데 아웃사이더 엄청 빨리 하시는 분. 네, 약간 그런 스타일도 좋아했어가지고 네. 정말 못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나무가는 달에게서 따르게 리듬을 타는 비투비의 나그네 오,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말도 좀 빨라지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원석이 혹시 외우고 뭐 그럽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더럽힐 수는 없군요. 아, 네. 혹시 우리 서균열 교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꿈이 이거셨어요? 아니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또 할 것 같아요. 물론 다시 태어날 리는 없겠죠. 한번 빠졌더니 정말 가면 갈수록 너무 재밌어요? 아니 재미라기보다는 아는 것보다는 점점 몰라지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정말 모르고 그동안 많이 떠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5년 후에는 또 오늘의 이 순간을 그렇게 기억하실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아마 그때 가서는 좀 더 모르는 게 많아졌겠죠. 그래서 태어난다면은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좀 더 일찍. 그렇죠. 좀 더 일찍 시작하고 그리고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가보고 싶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올까요?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다시 태어나면. 네. 만약이라도 평행 우주가 있다면 그건 가능할지도 몰라요. 다른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서균열은 다른 걸 하고 있을 지금 하고 계세요, 거기서 다른 걸. 그쪽에 있는 내가 있다면 아바타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삶은 한번 거기 가서 살고 싶다. 모르긴 몰라도 이 세계의 서균열 교수님이 제일 멋있을 것 같습니다. 과찬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혹시 만약에 인생 2회차를 가게 되면 또 다른 삶을 살아보실 욕심 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용문 중에 철학은 그 사고의 경계에서 성립하는 학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그 경계에 계속 다가선다는 노력,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요. 저는 비슷한 의미로 물리학도 사고의 경계에서 항상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고의 이쪽 경계에서 물리학자로 살아봤으니까 다음 세계에서는 이 사고의 경계 반대쪽에서 철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공부를 정말 안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과학자들이 무지의 가속 팽창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서균열 교수님 말씀 정확히 같아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생에서 모르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다음번에는 또 다른 걸 해보고. 반대로 잘 공부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확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뭘 알면은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2회차 혹시 어떤 꿈들을 꾸셨는지 그것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많은 궁금증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좀 주셨는데, 먼저 우리 과학자분들께서는 시간여행 영화들 뭐 많이 보셨죠? 과학자 아니라도 워낙 많이 보는 건데 어떤 영화 혹시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젊었을 때 봤던 영화로는 백투더퓨처 영화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관계된 영화가 정말 많거든요. 몇 년 전에 개봉했던 테넷 재밌게 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말로 요즘은 줄여서 에올이라고 하더라고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네네. 그 영화가 시간 여행보다도 더 폭이 크긴 한데요.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평행 우주에 대한 멀티버스. 이야기가 그 영화도 아주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우리 서기일 교수님은 시간여행 영화 뭐 기억남게 보신 거 있습니까? 봤죠. 그런데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구성이 웬만큼 잘 되지 않으면요. 이게 왜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목은 잊어버렸어요. 여기 지금 이제 현재가 있고요. 어떤 연대로 가요. 맞춰봅시다 우리. 그리고 또 와요. 그리고 또 그게 잘못되면 또 다른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와요. 그런데 이게 끝에 가서는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아마 구성이 엉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 영화의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사랑에 관한 영화입니까 혹시? 전혀 아니고요. 어떤 그 임무에 관한 거거든요. 임무? 그래서 그 외계인이 뭐 그럴 것 같아요. 바뀌어요. 그 그래서 영화 뭐였죠? 네. 외계인이 침략했는데 톰 크루즈 나온 영화. 맞아요. 맞습니다. 제목이 기억이 안 그 나. 제목이 뭐였더라? 저 알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는데 그거.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무에 실패하면은 네, 맞아요. 그 돌아간 과거에서 사망하고 그 투모로 맞아 무슨 투마로인데? 엣지 오브 투모로우. 엣지 오브 투마로. 그 영화 진짜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이해 못하신 거. 지능이 낮은가 봅니다. 아니면 졸았든지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어야 되는데 실패했으면은 근데 또 다시 또 다른 시대로 가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말이 안 맞는다. 그 시간을 과거로 가는 건 괜찮으시고 근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 영화니까요. 근데 아무리 영화지만 지킬 건 또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겠다. 참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면 벌써 나는 없어졌는데 죽었는데 그럼 자기 할머니를 만나고 뭐 그래서 굉장히 혼동만 하고 그냥 잠들었죠. 핵과학자시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핵이 한번 분열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일단 돼요? 이것도 그냥 한번 일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욱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청력이라는 걸 이겨야 되는데 안 되죠. 한번 근데 저 융합되는 다시 분열시킬 수는 있잖아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융합할 수 있는 건 아주 조그만 녀석들만 융합이 되면 이렇게 커버리면 융합 자체가 왜냐면 극복해야 될 청력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 하면은 이제 뭐 8개 정도 된단 말이죠. 양자가 그렇지 양성자가 정확히는 79개. 근데 이게 붙는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늘 얘기는 또 우리 우주먼지님이 그렇죠. 제가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괜히 아니요. 영역 침범을 했는데. 재밌는 영화 뭐 기억납니까? 두 편 떠오르는데 하나는 좀 옛날 영화인데 제목이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 그 소설을 영화. 맞습니다. 저는 시간 여행 자체가 매력적이었다기보다는 주인공이 20세기쯤 물리학자로 아마 나올 거거든요. 천재 물리학자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약혼녀를 살리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엄청난 미래로 가버려요. 근데 잠깐 조금 더 미래 이렇게 지구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 씬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뭐 미래인들이 달을 부셔버려가지고 지구가 부서진 달 때문에 뭐 멸망하는 이제 그런 씬을 잠깐 보여줘요. 그래서 한참 먼 미래로 갔더니 오히려 원시적인 문명을 살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런 생각이 되게 인상 깊어서 네네네. 그 타임머신 영화가 떠오르고요. 타임머신. 또 하나는 좀 충격적이었던 영화인데 타임 패러독스라는 영화가 패러독스. 있어요. 이거는 스포일러를 할 수밖에 없는 영화라서 사실상 영화 주인공이 한명인 영화거든요. 주인공이 무슨 임무를 하다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제 사고를 당하는데 이제 얼굴을 완전 뜯어 고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랑에 빠진 여자가 사실은 내가 수술한 또 다른 나였고 네,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또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와 연애한다를 실현한 영화인데 재밌다. 나와 나의 연인과 우리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 그게 나라는 걸 깨닫고 훔쳐가지고 시간여행해서 또 고아원에 버리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내가 여자도 돼요? 네, 그게 주인공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약간 질병이 있어서 남성의 생식기와 여성의 생식기를 다 갖고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설정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주인공이 어렸을 때 모르다가 성장하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여자로 살아가는 주인공도 있고 남자로 살아가는 주인공도 있고 서로 이제 모르고 있다가 알고 보니 내 부모님도 나였고, 완전 엉망진창인 영화예요. 네. 자, 이런 뭐 타임머신 혹은 뭐 이렇게 시간 여행하는 이런 여러 영화들이 이만큼 많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 혹은 호기심이 좀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 영화들 가운데 정점이라긴 좀 뭐합니다만 하여튼 그 영화들과 한 차원 좀 다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테넷이라고. 이 질문에도 있습니다. 영화 테넷의 세상이 현실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캐로리 님이 주신 질문인데, 테넷을 보면 한쪽은 시간이 정방향으로 가고 한쪽은 역방향으로 가는데 두 개가 이렇게 기묘하게 한 공간에 있게 되는 그 영화 정도로만 저는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이건 어떻게 저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영화야?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슈렉 영화입니까? 근거는 조금 있는데요. 네. 이 시간이 왜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만 진행할까라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설명하는 표준 이론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네.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는 것과 엔트로피가 늘어난다 라는 그 둘 사이에 아직까지는 상관관계 정도예요. 우리는 항상 시간이 흐르면서 엔트로피가 커지는 걸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변화에서는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관계가 혹시 인과관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실제 상상이 있어요. 그러면 엔트로피를 줄이면 시간을 거꾸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엔트로피를 줄이고 느리고를 공간에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일부분에서는 엔트로피가 늘어나고 다른 부분에서는 엔트로피를 줄인다면,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미래로 흐르는 걸로 보고,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 펼쳐진 아까 말씀하신 그 장면이 앞으로 걷는 사람과 뒤로 걷는 사람들이 함께 그 등장하는 그 씬이 있는데요. 그때 이 감독의 상상은 앞으로 걷는 사람들은 이제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뒤로 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거니까 그 세상은 엔트로피를 줄이는 그런 걸로 상상을 한 거죠. 엔트로피라는 게 컨트롤 가능합니까? 컨트롤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아주 어렵긴 해요. 이게 어렵다 쉽다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눈을 감고 제 연구실에 있는 책장에 있는 책을 빼서 다 던져요. 그럼 다 어질러지잖아요. 그건 당연히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제가 막 던지는데 제 아내가 몰래 들어와서 제가 던지는 족족 그 책을 집어서 다시 꽂는다고 생각하면 엔트로피가 늘어나지 않죠. 누군가가 어떤 개입을 하게 되면. 보통은 물리학자들은 자발적인 과정에서 외부에 아무런 개입이 없을 때, 그때는 엔트로피는 항상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책장에 있는 책을 막 던졌는데 기가 막히게 책장에 다른 책장에 타다다다 꽂혀요, 순서대로. 그거 아주 좋아요. 그럴 확률이 0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한 번 던진다고 생각하면 어떨 때는 차곡차곡 경도내서 꽂힐 수도 있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적인 법칙이에요. 책이 뭐 한 5권밖에 없다. 그때는 우연히 던져도 이렇게 차곡차곡 할 수 있죠. 책을 100권을 던졌는데 100권이 나란히 쌓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걸 물리학자들은 자유도라고 부르는데요. 자유도의 숫자가 작을 때는 엔트로피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시적인 세상에선 엔트로피가 늘어날 확률이 엔트로피가 줄어들 확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서 우리는 항상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것만을 보는 거죠. 현실에서 보기는 뭐 극히 어려운 상황이겠군요. 가끔은 가능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아, 그래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말고 이른바 그 앤트맨에 나오는 양자의 세상에선 그게 가능하기도 해요, 혹시? 아니요, 거기서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리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건 물리학자들은 일종의 상위에 있는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그 물체가 따르는 그 자연 법칙이 뉴턴의 고전역학을 따르든 뭐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을 따르든 상관없어요. 그 미시적인 어떤 동력학적인 이론이 뭐라도 에너지는 보존되고 엔트로피는 늘어납니다. 그 영화에 혹시 뭐 인버전 이런 게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인버전 개념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엔트로피를 줄이는 것.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인버전, 그리고 테넷에서의 시간여행이 다른 영화들과 조금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보통 시간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뭐 버튼 뿅 누르고 순식간에 특정한 과거로 순간 이동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테넷은 과거로 돌아가려면 그 과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만큼을 소모해야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과거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버튼 눌러서 뿅 가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엔트로피를 거꾸로 살아가면서 가야 그 10년의 시점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막 배 타고 가고 계속 과거로 이동하는 씬들이 계속 나오는 게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하고 싶으면 거꾸로 가고 싶은 시간만큼을 거꾸로 살아가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내가 이 노력을 하면 또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방향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정방향 누구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내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뭔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거꾸로 해내면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인 거군요,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면 사실은 물리학의 법칙이 위배되진 않거든요. 제가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고 머리카락이 자르고 노화가 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자들의 상태가 변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100% 모든 종을 파악하고 그거를 하나씩 집어서 그 과정을 조금씩 맞춰놓으면. 거꾸로 돌린다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사실 노화도 없고 손톱 발톱이 자라는 것도 다시 손톱이 줄어들면서 그게 제 위장에서 음식물로 다시 모이고 제 식도를 거쳐서 다시 입으로 나오고 그럼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과정이 시간이 거꾸로 가든 과거로 흐르는 것과 구별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 거죠. 이거 뭐 정말 의미 없는 질문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냈어요, 어떻게든. 네. 해냈는데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거는 사실 뇌과학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히 답은 하지 못하고 있는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을 컨트롤해서 다시 과거로 돌렸다라고 생각하면 그 물리학자의 그 아주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는 죽음과 삶을 명확히 구별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다시 죽은 사람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0이라고 봐요. 네네네네. 근데 그 말씀보다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시간이 거꾸로 내 주변 모두 포함해가지고 지금부터 10년 전 그때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와야 되겠죠. 시간을 정확히 한다면 영화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려면 어떤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통제력이 우리가 없으니까. 다시 거꾸로 끼워 맞추려면 지금 나고 있는 땀도 다시 네, 원래 맞아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다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제 몸과 다른 제 외부 환경하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아. 제 땀이 증발해서 어디로 가고 그것도 잡아야 돼. 그것도 완전히 다 가둬놓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안 돼. 현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균열 교수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곤양님의 질문. 방사능의 뇌성을 혹시 가질 수 있느냐? 예전에 그 토탈리콜인가? 옛날 버전 토탈리콜. 거기서 보면 이상한 모양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아마 제 얼핏 기억으로는 그런 화성의 환경 혹은 뭐 방사능에 꽤 많이 노출이 돼서 그렇게 이제 사는 것처럼 묘사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을 갖고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까요? 공룡시대 때는 지하에서 또 바닥에서 훨씬 더 많은 방사선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우주에서 오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네네. 자, 그럼 지금보다 양이 더 많았다면은 우리 같으면은 치명적인 신체적인 장애,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또 바로 즉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또는 결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1억 년, 1억 5천만 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응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보세요. 일부러 음이온 맞으시는 분, 음이온이 방사선이에요. 베타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정확히는 같지는 않지만 음이라는 사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적절하고 천천히 그리고 완만한 거리에서 올 때는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체적으로 적응을 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지구 대기 상태에서 막아주긴 하지만 그래도 뚫고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살 수 있게 진화를 했는데 자, 그중에 어떤 특수한 박테리아들이 있거든요. 이 녀석들은 정말로 여기 아주 강하게 살아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방사성 물질에 견딜 뿐만 아니고 그 물질을 좋아하고 또 먹기도 하고 이 생물들을 발견한 지가 별로 오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생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방사성 폐기물 우리 폐연료봉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자. 물론 이건 아주 조그만 규모예요. 탁자 하나에 봉 하나 정도 넣고 이 녀석들을 키울 만한. 그런데 이게 점점 진화를 시키고 개체수를 늘린다면은 언젠가 지금 우리가 걱정거리 있지 않습니까? 특히 원자력 발전 핵 분열을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세슘, 스트론튬 뭐 있잖아요. 요오두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방사성을 좋아해가지고 먹고 안정된 물질로 바꿀 수 있다는 기술이 친구들은 방사선 먹고 살아요? 예, 방사선을 먹고 사는 거죠. 광합성을 한 것처럼 방사선에 대한 자극을 받으면서 이게 전기적인 자극이란 말이죠.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오면 히로시마가 되는 거죠. 홍반이 생기고 부릅뜨고 머리 빠지고 화상을 입고 한꺼번에. 근데 그게 아니고 천천히 받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있는 거죠. 즉 그런 점에서는 양이 어느 정도 낮아지면은 소위 문턱값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천편일률적인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균 말고 조금 더 큰 다핵 생물, 다핵 세포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연구가 진행돼요. 왜냐면 지금 핵 폐기물이 좀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호수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박테리아를 풀어놓고 거기다가 지금 방사성 오염수를 집어넣으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아까 대하시 태어난다면 진짜 한번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생체학적인 연구죠. 그거를 먹은 혹은 뭐 거기에 이제 노출된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 몸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신진대사를 하는 것이죠. 빛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또 파동이지만 또 입자기도 하게 에너지거든요. 거기서 그 에너지를 스스로가 흡수하는 것이죠. 중금속이다 이러면 애들이 남 먹고 나비 계속 이제 체내에 쌓이니까 뭐 고등어 먹고 고등어가 또 저 참치에 쌓이고 이래서 참치를 우리가 먹으면 이제 그 중금속이 우리한테 오는 거는 이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방사선이라는 건 쬐는 거잖아요, 한번. 그 쬐는 것으로 인해서 그 친구의 성질 자체가 완전히 변하나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변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전리화를 시킨단 말이죠. 예를 들어 삼중수소지 베타가 나옵니다. 베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양성자는 하나인데 중성자 두 개는 굉장히 비대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이 녀석이 어떤 변화를 하느냐? 그 중성자 중에 하나가 중성이니까 여기는 양성 하나, 음성 하나가 붙어 있다. 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중에서 이제 전자가 굉장히 가볍거든요. 양성자보다 한 1800분의 1 정도 아주 굉장히 가볍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가 있죠. 튀어나와 버리면은 중성자가 하나가 양성자가 돼 버리죠. 핵이 바뀌는 거죠. 양성자가 이제 2개 됐어요. 원소 자체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럼 그 아까 상황으로 바뀐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태. 자, 그럼 이게 전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에너지가 좀 약해요. 그렇지만은 세포가 볼 때는 충분히 커요.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이 대개는 세포들이 또 이제 결합해 있잖아요. 핵도 결합해 있지만 우리의 세포도 결합해 있으니까 이게 세포를 절단시킬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수천만 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지나면서 세포 절단시키기 금방이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마지막에 데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핵산이 있잖아요. 네. 염색체 이것들이 아주 약한 끈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근데 그거를 가면서 툭툭 끊어버릴 수가 있죠. 건강한 성인 남녀라면 다시 끈이 또 연결될 수 있죠. 괜찮아요. 회복되죠. 노약자. 그렇죠. 노약자면은 이거하고 이게 맞지 않고 그냥 죽어버려요. 네네네. 더 이상 세포가 사멸되는 것.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두 개 끊어지는 거 아니죠. 수백만 개 끊어지겠죠. 엉뚱한 자기 자신 다른 거하고 연결되든지 옆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면 이게 이제 변형되고 기형이 되고 그리고 돌연변이가 되거든요. 근데 생체학적으로 돌연변이가 되잖아요. 그때는 증식을 굉장히 빨리 한다고 해요. 생존 본능이죠. 이게 새로운 게 생겼단 말이죠. 그게 이제 뭐 백내장이다, 뭐 백혈병이다, 혈액암이다. 확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노약자면, 병약자면, 임산부면, 영유아라면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기는 게 이제 갑상쇠암이다, 또 뇌종양이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방사선이 무서운 부분이 전리가 된다. 자, 그리고 우주먼지님한테 아마 궁금하신 질문 같은데 달의 크기가 지구의 위성으로는 이거 너무 큰 거 아니냐. 다른 뭐 목성, 토성 이런 데는 위성들이 조그만한데 지구는 너무 큰 거를 이게 부담스럽게 갖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되게 천문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지구에게 위성이 생긴 메커니즘과 말씀하신 목성, 토성 주변에 위성이 생긴 메커니즘이 좀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목성이나 토성 같은 덩치 큰 위성들은 애초에 중력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을 지나가는 소행성들을 붙잡아 둘 수도 있고요. 또는 걔네가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오면 으스러져서 조각조각난 더 작은 위성들로 쪼개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커다란 달이 단순히 지구 곁을 지나가다가 포획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옛날에 되게 재밌는 가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혹부리 영감 혹되는 것처럼 원래 지구가 말캉말캉한 마그마 덩어리였는데 너무 빠르게 돌면서 그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둥근 달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지구는 둥근 움푹 파인 상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의 태평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은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냐면 45억 년 전에 지금의 화성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 어떤 행성 하나가 아주 오래전에 있던 지구와 부딪혔다. 그리고 그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지구에 많은 부스러기가 퍼져나갔고 그것이 모여서 지금의 달이 되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돌 가설은 가설에 따라서 디테일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대충돌 자체는 다 지금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자기 크기에 비해서 꽤 부담스러운 동생을 거느리게 된 거죠. 얘 때문에 혹시 지구의 공전 주기라든지 아니면 뭐 자전 속도 이런 게 영향을 받기도 해요? 달이 너무 커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애초에 달이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네. 큰 충돌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좀 기울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지구와 달 사이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어쨌든 덩치가 다 무거운 질량 덩어리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중력은 꽤 상당합니다. 그래서 달의 중력에 의해서도 지구가 붙잡혀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흔히들 지구는 중심에 가만히 있고 지구의 중심점을 중심으로 달만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둘 다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두의 질량 중심점을 중심으로 둘이 다 같이 돌고 있어요. 아, 지구 중심으로 달이 도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지구와 달의 무게 중심, 그러니까 지구 쪽이 좀 더 가깝긴 하겠죠. 맞습니다. 네. 아, 그쯤 어디를 두고 서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네, 다만 지구 달 전체의 질량 중심점이 지구 내부에 있어서 그게 마치 지구가 고정된 것처럼 보일 뿐인 거지 엄밀하게 보면 지구도 살짝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이 하여튼 이례적으로 큰 건 사실이고요. 그쵸. 사실 지구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행성인데 네. 그것 치곤 되게 큰 위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외계 행성들도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외계 위성을 발견한 적은 아직은 없거든요. 너무 사이즈가 작을 테니까. 그래서 지구와 달처럼 이런 부담스러운 위성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흔한 건지 드문 건지는 아직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렵고요. 적어도 태양계만 보면 지구는 좀 이상한 케이스이긴 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달 없어지면 우리 다 죽어요, 혹시?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사실 저는 지구에게 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문명도 발전하고 생태계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명이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물리학의 역사도 보면 달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했던 과학의 발전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어떤 행성에 문명이 있다면 그 문명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거대 위성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와, 그래요? 네, 아시겠지만 사실 뉴턴이 네. 중력 법칙을 발견할 때 가장 그 데이터를 유심히 보면서 사용했던 게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물리학의 발전이 있으려면 그 행성에 주변에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위성이 있는 게 도움이 될 여지는 분명히 있네요. 뭐 만유인력을 발견하는 네. 것도 그렇고 네. 옛날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에펠탑을 타고 이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뭘 발견하냐면 하늘 높이 갈수록 이상한 우주선이 쏟아진다 이거를 발견해요. 우주 방사선이 하늘 높이 가면 많아진다는 걸 발견을 하는데 옛날엔 이게 태양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태양에서 나오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뭘 실험하냐면 일식이 벌어질 때 열기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태양이 가려지니까 방사선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태양이 가려져도 여전히 같은 수치가 찍히는 걸 보고 아 이건 태양이 아니라 우주 방사선이다 라는 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타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또 아인슈타인이 일식을 똑같이 활용해서 에딩턴 그 천문학자가 상대성 이론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해서 별이 어디서 보일지 이런 그 시공간이 중력 때문에 휘어질 수 있다는 걸 또 발견하기도 했고 또 하늘에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 거대 위성이 떠 있으니까 너무 감질만 나잖아요. 가보고 싶잖아요. 아, 그래서 그럼 그 욕구 자체가 또 우주 로켓을 만들고 발사하는 욕망의 계기가 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구에서 본 달이 네. 일식 때 태양을 가리잖아요. 아, 네. 만약에 가리지 못할 정도로 달이 지구에서 조금 멀었으면 뭐 상대성 이론의 발견 같은 것도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주 안 가도 지구에서의 실험만으로도 검증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인류의 과학 발전을 많이 촉진시켰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 처음 해봤는데 재밌는데요. 달이 문명을 발전시켰다. 네. 달은 언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연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건전진 왜 그런 맛이 나나요? 찌릿찌릿한 왜 그 약간 비릿한 냄새 나. 그게 우리 혀에 있는 어떤 미각 수용체 같은 것들이 결국은 아이온 채널이거든요.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들고 나는 것을 혀에 있는 감각기관에서 인식하고 그거를 정기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사실 전기에서 맛이 나는 거는 뭐 이상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갑자기 물어보셔갖고 아, 갑자기 저는 이제 어릴 때 아까 맞아요. 그 되면은 찌릿해요. 예, 그 아주 미세전류, 미세 같은 전자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 듣고 건전지 먹어도 이거 좀 문제 생기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요. 틀나요? 아니요, 맛이 좀 달라요. 달라요? 맛이라기보단 약간 찌릿하는 느낌. 찌릿한 느낌이 달거나 뭐 짜거나 그렇진 않죠.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쇠젓가락 가끔 식당 가면 쇠젓가락 생으로 입에 넣었을 때 비린 맛이 나는 것도 혹시 금속의 전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쇠비린내 아니에요? 구리젓가락도 그러나? 그건 잘 은젓가락. 은젓가락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구리젓가락 그 냄새 안 나요. 그 맛 안 납니다.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래. 네. 갑자기 궁금해졌네.
우리 저 옛날에 저 펌프 많이 했잖아요. 그거 먹으면 이게 쇠맛 나잖아요. 맞아요. 그 쇠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쇠맛은 뭐지 진짜? 그거 먹으면 철분 보충은 괜찮아집니까? 그거랑 상관없는 철분인가요? 아닙니다. 예, 그것도 뭔가 맛을 느낀다는 건 어떤 거라도 흡수가 되는 걸 텐데. 제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의사인지 공학자분인지랑 이제 이야기를 해서 떡볶이가 학생들의 철분 섭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왜? 떡볶이를 철판에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아, 긁으면서? 네네 그게 실제로 철분 섭취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진짜로? 있어요. 네네. 그건 맞아요. 제가 전에 본 거는 그 외국에 있을 때 두부를 파는데 거기가 철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두부의 그 저장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막 이렇게 바닥 긁을 때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히려 그걸 감사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작은 것들도 도움이 다 되니까 우리 과학을 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아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기로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